노인네가 눈 똑바로 뜨고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내가 장난 같아? 나 지금 누구든 하나 조지고 싶어서 감정 조절 안 되니까 가만히 있어. 그런 말하는 놈이 지금 손목이랑 눈동자가 먼저 떨리고 있네. 내가 서울에서 몇 놈을 뭉개고 다녔는지 알아? 내 손에 피 안 묻혀본 손이 없어. 그래서 네 손에 피가 있다고 자랑하는 건가? 넌 오늘 여기서 개박살 난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만나게 될 이야기는 조용한 노인이 폭력배를 제압한 충격적인 하루의 기록입니다. 강원도 춘천 선술집의 한 귀퉁이에서 시작된 작은 소란은 곧 모두의 숨을 먹게 할 반전으로 이어졌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과거가 드러나고 그날 이후 한 남자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서랍 속 인생입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실화에서 모티프를 얻은 짜릿한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날 춘천의 골목 어귀에서 모든 게 시작됐다. 아직 초겨울 바람이 거리를 스치던 저녁, 낡은 간판이 매달린 선술집 문이 덜컥 열렸다. 술에 절어 휘청이는 그림자 하나가 안으로 비틀거리며 들어섰다. 서울 강서구에서 왔다는 병훈 씨였다. 한눈에 봐도 제정신이 아닌 그 몸짓은 공간을 압도했고 구석에서 막걸리를 홀짝이던 노인의 눈길이 잠시 그를 스쳤다. 그 찰나 모든 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 병, 두 병 술상이 넘쳐날수록 병훈 씨의 언성도 높아졌다. 고성방가의 욕설, 종업원의 만류도 소용없었다. 시비는 결국 폭력으로 이어졌고 몇몇 손님은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다. 고요하던 식당은 무거운 긴장감 속에 가라앉았다. 그때 가만히 앉아있던 노인이 시선을 고정한 채 묵묵히 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노인, 그가 태식 씨였다. 병훈 씨의 비틀린 그림자가 태식 씨 앞에 멈췄고 다음 순간 예기치 못한 사달이 일어났다. 노인네가 눈 똑바로 뜨고 뭐 보냐? 그 한마디와 함께 병훈 씨는 태식 씨의 상까지 걷어차 버렸다. 주변 사람들의 숨이 멎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태식 씨의 손이 테이블 아래로 미끄러지는 찰나 갑자기 식탁 다리 하나가 휘리릭 소리를 내며 날아올랐다. 찰나였다. 병훈 씨의 손목이 꺾이고 몸이 바닥에 내리꽂혔다. 고함도 지르지 못한 채 맥없이 누워버린 병훈 씨 위로 낡은 형광등 불빛이 흔들렸다. 선술집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술병이 떨어지는 소리마저 숨을 죽였다. 그 순간 식당 안쪽에서 누군가 달려왔다. 정자 씨였다. 당황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결의에 가득 차 있었다. 이 양반이 누구인 줄 알고? 숨죽인 손님들이 일제히 태식 씨를 바라보았다. 믿기지 않는 듯 그러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정자 씨는 이어 말했다. 북파공작원이었어. 베트남전에도 갔던 사람이라고. 그제야 모두가 눈치채기 시작했다. 그 조용한 노인이 실은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병훈 씨는 바닥에 엎드린 채 떨기 시작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살려만 주세요. 쥐죽은 듯 울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태식 씨는 아무 말 없이 술값을 놓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어깨에 걸친 낡은 잠바를 추스르며 혼잣말처럼 중얼였다. 이젠 이런 일에 손 안 대려 했는데.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다.
바람이 식당 안으로 밀려들었고 모두는 그 뒷모습만 바라보았다. 고요 속에 서늘한 전율이 맴돌았다. 정자 씨가 천천히 병훈 씨에게 다가가 말했다. 이 동네에서 태식 씨한테 시비 건 놈은 내가 처음이야. 그날 이후 병훈 씨는 술을 끊었다. 그리고 매일같이 선술집을 찾아와 뒷정리를 도우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강원도 춘천 그 조용한 동네에는 여전히 막걸리 향이 감돌았고 누군가는 그날의 일을 전설처럼 떠들곤 했다. 하지만 아무도 태식 씨에게 다시 시비를 거는 이는 없었다. 강원도 춘천 소양강이 흐르는 마을 어귀의 오래된 주택가 한쪽에 자리 잡은 붉은 벽돌집. 그 집은 외부와 단절된 듯 조용했고 낡은 대문 옆에는 희미해진 정육점 간판이 걸려 있었다. 그곳에서 한 세월을 묵묵히 살아온 인물이 있었다. 태식 씨였다. 올해 72, 한때는 거칠 것 없던 청춘이었지만 이제는 말수 적고 담담한 노년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은퇴 노인이었지만 누구도 알지 못했다. 그 속에 감춰진 이력을. 지금은 닫혀있는 정육점 안에는 낡은 도마와 칼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 언젠가는 무언가를 벤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그 흔적들은 단지 고기를 손질했던 자국이 아니었다. 태식 씨의 과거는 단순한 장사꾼의 삶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젊은 시절 전쟁에 나갔다. 총성과 피가 난무하던 그곳, 베트남 정글 깊숙한 곳에서의 생존은 단지 훈련이나 기합 따위로는 다 설명되지 않았다. 수십 번의 생사를 오간 끝에 그는 대한민국 정부의 극비 작전에 투입되는 북파 공작원이 되었다. 총을 들고 바다를 건넜고 어둠 속에 숨어 사라진 이름 없는 동료들과 함께 적의 땅을 헤맸다.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임무, 그 누구에게도 증명할 수 없는 공적, 오직 몸과 기억 속에만 남아있는 그림자였다. 작전 중 돌아오지 못한 동료들이 있었고 그들을 끝내 잊지 못한 채 태식 씨는 조용히 철수했고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강원도 춘천의 작은 정육점 주인으로 살아가기 시작했다. 누구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다. 묵묵히 고기만 손질하며 손님이 던지는 말에 미소로만 답하는 그런 이웃이었다. 그를 자주 찾는 이들 중 하나가 있었다. 정자 씨였다. 5살 어린 동네 친구이자 지금은 인심 좋은 식당 주인. 젊은 시절부터 태식 씨와 정자 씨는 늘 서로를 챙겨주는 관계였다. 가끔은 정자 씨 식당에 나와 밥 한 끼 얻어먹고 막걸리 한 잔 놓고 조용히 그날의 안부를 묻는 것이 일상이었다. 무언의 대화가 더 많은 사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통하는 시간이 쌓여갔다. 정자 씨는 알고 있었다. 누구보다 태식 씨의 속 깊은 침묵의 무게를. 군더더기 없이 단정한 식당을 운영하며 그 식당이 어느새 동네 어르신들의 쉼터처럼 되어가는 사이 정자 씨는 수많은 사람의 사연을 들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태식 씨의 사연만큼 묵직한 건 없었다. 그리고 서울 강서구.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던 또 다른 인물이 있었다. 병훈 씨였다. 38, 서울의 뒷골목을 삶의 무대로 살아온 사내.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관심 없이 거칠게 자랐고 초등학교 이후 학업을 그만둔 뒤부터는 주먹이 인생의 기준이 되었다. 늘 몸에 힘이 들어가 있었고
술이 없으면 잠을 못 이뤘다. 작은 폭력과 시비로 하루하루를 채워갔고 끝내는 조직폭력배 하부조직의 행동대장이 되었다. 조직 내에서는 충성심 하나로 버티며 시비 걸기를 즐겼고 겁없는 행동으로 이름을 알렸다. 그러나 서울에서도 조직 간의 권력 구조는 늘 변화했고 병훈 씨처럼 무모한 자들은 언젠가 바닥으로 굴러떨어지기 마련이었다. 결국 상부의 명령에 의해 한동안 몸을 숨기게 된 병훈 씨는 강원도로 향하게 된다. 춘천, 그곳은 그에게 있어 낯선 피난처이자 잠시 몸을 숨길 공간이었다. 낮에는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모텔방에서 시간을 죽이고 밤이면 선술집을 전전했다. 낯선 골목, 낯선 얼굴들. 하지만 병훈 씨는 익숙한 방식으로 그곳에서도 존재를 드러내려 했다. 술과 욕, 위협과 주먹. 그러던 어느 날 문제의 밤이 찾아왔다. 서울에서의 긴장감과는 다른 무언가가 감도는 동네. 그곳의 질서를 자기도 모르게 건드리게 된 날이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병훈 씨는 누군가의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 자신을 바라보던 낯선 노인. 그저 술상을 차린 채 조용히 앉아있던 노인. 아무 말도 없던 그 눈빛이 거슬렸다. 병훈 씨는 그날도 술에 절어 있었고 자신도 모르게 또 누군가를 망가뜨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술 기운이 잔뜩 오른 병훈 씨는 선술집 안에서 여느 때처럼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 빈 술병이 나뒹굴었고 바닥엔 넘어진 반찬 그릇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종업원이 다가와 조심스레 말리려 했지만 욕설과 험한 손짓으로 밀쳐냈다. 식당 구석에 있던 다른 손님들마저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빠져나갔다. 오로지 한 사람만이 움직이지 않았다. 창문 틈으로 불어오는 겨울바람에 조그맣게 흔들리는 촛불, 그 앞에서 조용히 막걸리를 마시던 인물이 있었다. 아무 말 없이 술잔만 기울이던 태식 씨였다. 그의 손놀림은 느렸고 눈빛은 고요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병훈 씨의 시선이 그에게 닿은 순간 분위기가 바뀌었다. 야, 노인네. 뭐 봐? 비틀거리며 걸어온 병훈 씨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태식 씨의 자리 앞에 멈춰 섰다. 의자에 앉은 채 조용히 술잔을 내려놓는 태식 씨의 모습은 오히려 도발처럼 보였다. 눈 똑바로 뜨고 뭐 보냐고. 술 기운은 병훈 씨의 이성을 지워버렸고 순식간에 상위에 놓인 술병과 안주 접시가 허공을 가르며 바닥으로 날아갔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술상이 엎어지고 막걸리가 바닥에 흘러내렸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그 광경을 보고도 태식 씨는 일어나지 않았다. 여전히 그 자리에 앉은 채 허리에 손을 얹고 숨을 내쉬며 고개를 돌렸다. 병훈 씨는 더 크게 소리쳤다. 주먹이 움켜쥐어진 채 공중을 갈랐고 불쑥 덤비려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그때 기묘한 침묵이 공간을 뒤덮었다.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고 식당 안은 온기가 사라진 듯 서늘해졌다. 병훈 씨의 동작이 멈춘 것도 잠시 그의 팔이 이상한 각도로 틀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너무 빠르고 정확했다. 식탁 다리 하나가 부러지는 소리와 동시에 병훈 씨의 손목이 꺾였다. 고통에 숨이 막힌 채 몸이 중심을 잃고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그의 몸은 흙먼지 낀 바닥에 처박혔고 숨소리가
거칠게 터져 나왔다. 식당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단 한 사람이 움직이고 있었고 모두가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다. 태식 씨는 평온한 얼굴로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군더더기 없는 동작, 계산된 움직임. 그것은 그저 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작전에 가까웠다. 바닥에서 신음하던 병훈 씨의 눈이 흔들렸다. 눈앞에 선 노인의 발끝이 또렷하게 보였다. 이상했다. 저 노인은 왜 겁내지 않는 걸까? 왜 아무런 감정도 담지 않은 눈으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걸까? 병훈 씨의 머릿속을 이상한 공포가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 찰나 식당 안쪽에서 누군가가 달려나왔다. 정자 씨였다. 당황한 얼굴로 주위를 둘러보던 정자 씨는 바닥에 널브러진 병훈 씨를 보고는 한 손으로 입을 막았다가 이내 소리쳤다. 이 양반이 누구인 줄 알고. 그 목소리 하나의 분위기는 다시 한번 전환됐다. 조용히 식당을 지키던 손님들조차 태식 씨를 다시 바라봤다. 모두의 머릿속에 물음표가 생겼고 술 기운에 흐릿했던 병훈 씨의 눈에 이상한 긴장감이 스며들었다. 이 상황은 자신이 늘 주도하던 폭력의 리듬이 아니었다. 정자 씨는 주먹을 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사람 그냥 노인이 아니야. 북파 공작원이었어. 베트남전 참전 용사라고. 그제야 병훈 씨의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다. 태식 씨는 말이 없었다. 다만 잠시 허리를 펴고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술잔을 다시 주워들었다. 그 안에 남은 막걸리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치 모든 게 귀찮다는 듯 한마디를 내뱉었다. 이젠 이런 일에 손 안 대려 했는데. 이 작은 한마디에 병훈 씨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숨이 끊어질 듯 헐떡이며 입을 열었다. 살려만 주세요, 제발. 이제 막발을 디딘 강원도의 밤, 그 속에서 폭력과 고요가 맞부딪혔다. 그리고 완전히 다른 시대에 태어난 두 인물이 처음으로 서로를 인식하게 되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그 순간 선술집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병훈 씨는 바닥에 엎드린 채 손을 부여잡고 신음을 뱉었지만 아무도 달려들지 않았다. 오히려 모두가 숨을 죽이고 태식 씨의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태식 씨는 엎질러진 막걸리와 깨진 그릇들을 슬쩍 내려다보았다. 미간은 일그러졌고 이내 깊은 한숨이 뱉어졌다. 한때는 전장의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던 심장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 의미 없는 술자리가 가져온 이 사태의 싸늘한 허탈감만이 가득했다. 정자 씨는 다급히 주변을 정리하려 애썼다. 부서진 테이블 조각을 주워 한쪽으로 밀어두고 여전히 몸을 떨고 있는 병훈 씨를 흘끗 바라보았다. 태식 씨 그냥 돌아가. 여기 사람들 괜히 놀라게 하지 말고. 목소리는 최대한 낮췄지만 떨림을 숨기지 못했다. 태식 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구석진 자리에 놓아두었던 잠바를 집어들며 묵묵히 걸음을 옮겼다. 발걸음은 무겁고 단단했다. 싸움 따위에 휘말릴 생각이 없었다. 아니, 더는 그런 삶을 원하지 않았다. 전쟁의 냄새도 죽음의 냄새도 이젠 싫었다. 그러나 그날 밤 태식 씨의 심장 한구석에는 오래 묻어두었던 감각이 다시 깨어나기 시작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손의 힘, 발의 중심, 눈앞에 펼쳐지는 거리 계산. 모든 것이 너무 익숙해서 서글펐다. 피해야 했다.
이 감각을 되살리면 안 됐다. 밖으로 나온 태식 씨는 하얀 입김을 뱉으며 선술집을 등졌다. 골목을 지나칠 때마다 작은 상점들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다. 모두가 잠들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태식 씨의 가슴속은 고요히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선술집 안에서는 병훈 씨가 아직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차마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다. 방금 전까지 오만하게 군림하던 남자가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다. 세상의 법칙이 하루아침에 뒤집어진 듯했다. 정자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병훈 씨 앞에 섰다. 내가 어디서 어떤 짓을 했든 여기서는 통하지 않아. 말끝이 차갑게 떨어졌다. 춘천, 이 조용한 동네는 서울의 뒷골목처럼 만만한 곳이 아니었다. 특히 태식 씨가 있는 한 더욱 그랬다. 병훈 씨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일어나려 했지만 마음처럼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무릎이 풀리고 어깨는 축 처졌다. 이 작은 동네에서마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순간 그가 그동안 쌓아온 허세와 거친 자존심이 산산조각 났다. 밖으로 나가는 문이 덜컥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태식 씨가 완전히 자취를 감춘 것이었다. 남은 것은 깨진 유리잔 조각과 바닥에 번진 막걸리 자국뿐이었다. 정자 씨는 손님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오늘 일은 다들 모른 척 해줘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모두가 서로의 눈치를 살피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어쩌면 모두가 알았다. 이곳은 다른 세상이라는 것을. 병훈 씨는 가까스로 일어나 식탁에 기대며 숨을 고르기 시작했다. 자신을 향한 세상의 시선이 달라졌음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더 이상 힘으로 누를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은 이 작은 동네에서도 가장 낮은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밖으로 걸어 나온 병훈 씨는 겨울밤 공기에 얼굴을 비비며 정신을 차리려 애썼다. 술기운은 어느새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있었다. 몸속 깊은 곳에서 두려움이 꿈틀거렸다. 걸음은 비틀거렸고 머릿속에는 태식 씨의 냉정한 눈빛만이 맴돌았다. 아무 말 없이 싸우지도 않고 그냥 제압해버리는 그 눈빛. 진짜 강한 자는 소리치지 않는다는 것을 병훈 씨는 처음으로 깨닫고 있었다. 한참을 그렇게 헤매다 병훈 씨는 골목 어귀에 서서 한참 동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흐릿하게 깔린 겨울 하늘이었다. 손끝이 얼어붙어 가는데도 그곳에 가만히 서 있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을 잃었는지, 무엇을 다시 찾아야 하는지 모든 생각이 뒤엉켜 있었다. 하지만 아직 답은 나오지 않았다. 오직 한 가지, 오늘 있었던 일만이 뚜렷하게 가슴에 새겨지고 있었다. 그날 밤 병훈 씨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허름한 모텔방 침대에 몸을 던졌지만 눈꺼풀은 단 한 번도 무겁게 내려오지 않았다. 귀에는 끊임없이 선술집에서 들려온 소음과 태식 씨의 차디찬 눈빛이 겹쳐 울렸다. 무언가가 망가진 느낌이었다. 아니, 오히려 지금껏 잘못 끼워진 삶이 드디어 뒤틀려 터진 것처럼 느껴졌다. 벽에 비치는 창밖 가로등 불빛은 희미하고 낡은 히터는 따뜻함 대신 건조한 먼지만 뿜어냈다. 이방 저방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소리가 간간히 들렸지만 이제 그 소리조차 병훈 씨에겐 무섭게 다가왔다.
문득 손목을 만져보았다. 여전히 욱신거리는 통증. 손가락 끝으로 뼈의 형태를 느끼려 할 때마다 태식 씨의 무표정한 얼굴이 뇌리를 때렸다. 내가 진 거야. 처음으로 그 말을 인정하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몸과 마음이 모두 무너져 있었다. 자신이 이룬다고 믿었던 모든 허세가, 힘이, 존재 자체가 그날 선술집 한복판에서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버렸다. 다음 날 아침 춘천의 겨울은 한층 더 매서워져 있었다. 작은 식당과 상점들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병훈 씨의 눈에 비치는 세상은 전혀 달랐다. 거리의 노인들, 아이들, 시장을 오가는 상인들 모두가 왠지 모르게 자신을 지켜보는 것 같았다. 아니, 어쩌면 자신이 스스로를 그렇게 느끼는 걸지도 몰랐다. 술기운 없이 맞이한 아침은 지독했다. 머리는 무겁고 가슴은 답답했다. 이제껏 매일같이 찾던 선술집을 오늘도 갈까 말까 병훈 씨는 한참을 고민했다. 자신이 발을 들여놓는 순간 어제의 기억이 다시 생생히 살아날 것 같았다. 하지만 결국 갈 수밖에 없었다. 조심스레 선술집 문을 열었을 때 안에서는 이미 몇몇 노인들이 막걸리를 앞에 두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정자 씨는 카운터 앞에서 물컵을 닫고 있었고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잠시 눈이 마주쳤다. 그 짧은 순간에 정자 씨의 눈빛에는 어제와는 다른 어떤 미묘한 감정이 깃들어 있었다. 병훈 씨는 고개를 숙이며 어정쩡하게 안으로 들어갔다. 누구 하나 다가와 말을 거는 이도 비웃는 이도 없었다. 그 무관심이 오히려 병훈 씨를 더욱 작게 만들었다. 뒷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아있던 병훈 씨에게 정자 씨가 다가왔다. 일어나 쓸 거나 치워. 짧은 말 한마디였다. 그러나 그 말에는 묘한 무게가 담겨 있었다. 모욕이 아니라 기회처럼 느껴졌다. 병훈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손에 걸레를 쥐고 엎질러진 소주병을 주었다. 그날 이후 병훈 씨는 매일같이 선술집에 나타났다. 자발적으로 의자를 닦고 테이블을 닦고 쓰레기를 버렸다. 처음에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아니, 관심을 두지 않는 척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손님들은 병훈 씨의 달라진 모습을 눈치채기 시작했다. 밤늦게까지 남아 뒷정리를 마친 병훈 씨는 종종 선술집 뒤편에 앉아 막걸리 한 잔을 얻어 마셨다. 물론 예전처럼 무너질 정도로 취하는 일은 없었다. 작은 컵에 막걸리 한 잔이면 충분했다. 그 작은 잔을 바라보며 병훈 씨는 생각했다. 이 삶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자신이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 그때마다 식당 안구석 자리, 늘 같은 곳에 앉아 막걸리를 홀짝이던 태식 씨의 모습이 떠올랐다. 말없이 주변을 지켜보던 그 사람. 필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다가오지 않지만 언제든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병훈 씨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 질문은 매일매일 커져만 갔다. 하루는 선술집 문을 나서다 우연히 길모퉁이에서 태식 씨를 마주쳤다. 어깨에는 낡은 장바구니를 든 채 손에는 갓산 고등어가 담긴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다. 태식 씨는 병훈 씨를 흘끗 바라보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병훈 씨는 얼어붙은 듯 굳어섰고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태식 씨는 가벼운 끄덕임 하나만을 남기고 길을 지나쳤다.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그 작은 움직임은 병훈 씨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다. 용서도 위협도 아니었다. 그저 봐주겠다는 무언의 신호 같았다. 그날 이후 병훈 씨는 술을 끊기로 결심했다. 매일같이 선술집에 와서 묵묵히 일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겨울 하늘을 바라보았다. 맑은 별빛 아래 지나온 삶을 되짚어 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스스로를 다시 세워가기 시작했다. 더 이상 주먹이 아닌 손으로, 더 이상 술이 아닌 맑은 정신으로. 초겨울의 바람이 더욱 거세지고 강원도 춘천의 밤은 눈발로 뒤덮이기 시작했다. 도시의 가장자리에서 시작된 조용한 변화는 어느덧 마을의 중심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선술집에선 여전히 막걸리 향이 퍼졌고 낯익은 단골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그 속에서 유독 조용히 움직이는 그림자가 있었다. 병훈 씨였다. 며칠째 말없이 식당의 뒤처리를 도맡고 있던 병훈 씨의 얼굴에는 전과는 다른 기색이 배어 있었다. 눈빛에는 기시감이 가득했고 종종 손끝이 떨렸다. 몸이 아닌 마음의 피로였다. 그는 싸움이 아닌 노동으로 몸을 혹사시키며 자신을 붙잡고 있었다. 하루하루가 마치 속죄처럼 이어졌고 작은 행동 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하려 애썼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래전 자신이 몸담았던 조직에서 사람이 내려왔다. 겉은 평범한 양복 차림이었지만 병훈 씨는 첫눈에 알아봤다. 서울에서 함께 피를 묻혔던 동료, 이제는 상부의 명령을 전달하는 전달자였다.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그가 말했다. 여기 오래 있을 생각은 아니지? 윗선에서 곧 부르실 거야. 그 말에 병훈 씨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는 애써 고개를 돌렸다. 이제는 그런 일에서 손을 떼고 싶었다. 태식 씨처럼 조용한 삶을 살고 싶었다. 난 안 할 거야. 더는 그 짓 못해. 그러나 상대는 피식 웃으며 대꾸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냐? 여기까지 와서 술 닦는 내 꼴 서울에 다 보고 됐어. 내가 변했다고 믿는 놈은 아무도 없어. 무력감이 몰려왔다. 이제 막 움트기 시작한 변화가 또다시 무너지는 듯했다.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병훈 씨 자신조차 자신을 믿을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다. 그 말 한마디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내가 변했다고 믿는 놈은 아무도 없어. 며칠 뒤 선술집에서 작은 소란이 있었다. 낯선 남자 셋이 들어와 자리도 잡지 않고 병훈 씨를 찾았다. 대놓고 잘 지냈냐며 등을 두드렸고 병훈 씨는 난감한 표정으로 정자 씨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괜찮다는 신호와 동시에 이러지 말라는 애원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낯선 이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조롱, 욕설, 과거의 무용담까지 끄집어내며 병훈 씨를 다시 그 시절로 끌어내려 했다. 여기서 뭐하냐, 설거지나 하면서 인생 반성 중이냐? 비웃는 말에 병훈 씨의 손이 떨렸다. 이대로 밀리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먹이 올라가지 않았다. 그저 숨만 깊어질 뿐이었다. 그 순간 선술집 안쪽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는 사람이 있었다. 태식 씨였다. 아무 말 없이 여전히 단정한 옷차림, 조용한 걸음으로 테이블을 지나왔다. 고개를 숙인 병훈 씨의 옆을 지나가며
아주 작게,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다. 너 지금 누구 편이야? 그 말은 마치 바늘처럼 병훈 씨의 가슴을 찔렀다. 누구의 편인가? 스스로의 편도, 누군가의 편도 되지 못했던 삶. 갈팡질팡하며 결국 아무것도 지키지 못한 세월. 병훈 씨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젠 내 편이 되고 싶어요. 그 짧은 대답에 낯선 사내들은 비웃으며 일어섰다. 그래, 잘 살아봐라. 얼마나 가나 보자. 선술집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묵직하게 퍼졌다. 모두가 떠난 후에도 병훈 씨는 그대로 서 있었다. 숨이 턱 막히는 듯 했고 머릿속은 텅 빈 공간 같았다. 태식 씨는 다시 막걸리를 따라 마시고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병훈 씨에게는 묵직한 위로처럼 다가왔다. 그날 밤 병훈 씨는 처음으로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강요가 아닌 선택, 두려움이 아닌 의지. 그는 다시 선술집 뒤편의 조그마한 마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은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하얀 세상이 내려앉고 있었다. 마치 새롭게 덮이는 무언가처럼 가슴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였다. 수치심, 분노, 두려움, 그리고 희미한 희망. 하지만 그 감정들 속에서 단 하나의 문장이 반복되었다. 너 지금 누구 편이야? 그 질문이 계속해서 가슴을 두드리고 있었다. 눈은 그치지 않았다. 조용히 그러나 쉬지 않고 내렸다. 병훈 씨는 선술집 문을 닫은 뒤에도 한참 동안 거리에 서 있었다. 길가에 쌓여가는 눈 위에 자신의 발자국이 하나씩 찍혀가는 것을 바라보며 오래된 삶의 궤적을 거꾸로 되짚는 기분이었다. 수십 번 맞고 수백 번 때리고 수천 번 도망쳤던 삶. 아무도 믿지 않고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으며 버텨온 시간.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선택이라는 단어 앞에서 병훈 씨는 처음으로 두려움이 아닌 책임을 느끼고 있었다. 그날 이후 병훈 씨는 변했다. 더 단정하게 옷을 입었고 더 부지런히 몸을 움직였다. 말이 줄었고 눈빛이 달라졌다. 선술집에서는 먼저 나서 청소를 했고 늦게 오는 손님들의 잔을 조심스럽게 치웠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했다. 하지만 변화는 언제나 마찰을 동반한다. 일주일쯤 지났을 무렵 다시금 서울에서 연락이 왔다. 이번엔 직접 찾아왔다. 병훈 씨가 조직에서 빠질 생각을 한다는 소문이 돌았고 윗선은 그것을 배신이라 판단했다. 그리고 그날 밤 선술집 입구에 서 있던 병훈 씨의 뺨을 낯선 남자의 손이 후려쳤다. 그 한 대에 머리가 휘청이고 입에서 피가 배어 나왔다. 거리에는 눈이 내렸고 바닥은 얼어붙어 있었다. 병훈 씨는 무릎을 꿇을 듯 말 듯 버텼다. 때린 자는 말했다. 은퇴? 그딴 게 어딨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주변에서 누군가 정자 씨를 부르러 갔다. 정자 씨는 황급히 선술집 문을 열고 뛰쳐나왔다. 그리고 곧 그 소란을 들은 태식 씨도 모습을 드러냈다. 무표정한 얼굴에 눈을 가늘게 뜨고 천천히 그들을 향해 걸어왔다. 태식 씨가 다가오자 그 낯선 남자는 태도부터 바뀌었다. 눈빛이 흔들리고 목소리가 작아졌다. 뭐야, 당신이 왜 나와? 그 말에 대꾸도 없이 태식 씨는 병훈 씨를 바라봤다. 피가 맺힌 입과
주먹을 꽉 쥔 손, 그러나 올라가지 못한 팔. 병훈 씨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태식 씨는 마치 마지막 확인이라도 하듯 한마디를 던졌다. 정리할 수 있겠어? 순간 병훈 씨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 말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과거를 끊고 지금의 삶을 지킬 수 있겠느냐는 물음. 병훈 씨는 이내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뜨며 앞에 선 남자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다신 여기 오지 마. 내가 어떻게 살든 이제는 내가 정해. 그 한마디는 병훈 씨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과거를 완전히 끊어내는 선언이었다. 그러자 상대는 코웃음을 치며 주위를 둘러봤다. 그러나 이미 사람들의 시선이 모여들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의 조용한 주시 속에서 그 남자는 불쾌한 듯 입을 삐죽이며 돌아섰다. 좋아. 내가 얼마나 버티나 보자. 그가 떠난 뒤에도 병훈 씨는 한참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손이 떨렸다. 입에서는 피와 함께 숨이 새어나왔고 마음은 뒤틀려 있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다. 정자 씨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그 말에 병훈 씨는 고개를 숙였다. 말없이 그냥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그날 밤 선술집의 불은 유독 늦게 꺼졌다. 병훈 씨는 마지막까지 혼자 남아 유리창을 닫고 있었다. 그 뒤편 언제나처럼 같은 자리에 앉아있던 태식 씨는 조용히 막걸리를 비우고 있었다. 그리고 가만히 일어나 병훈 씨의 옆을 스쳐 지나갔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병훈 씨의 어깨를 한번 가볍게 두드렸다. 그 한 번의 터치에 병훈 씨는 참았던 숨을 내뱉으며 눈을 감았다. 그 밤 춘천의 눈은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세상은 이전보다 조금 더 평온했다. 병훈 씨는 마침내 한 발짝 나아갔다. 주먹이 아닌 마음으로, 도망이 아닌 선택으로. 며칠이 지나고 춘천의 거리는 다시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다. 눈은 그쳤고 가게 앞마다 제설제가 뿌려져 있었다. 선술집도 여느 때처럼 아침 준비로 분주했다. 병훈 씨는 여전히 새벽같이 나와 식당 뒷마당을 정리했다. 손에 익은 듯한 동작, 묵묵한 태도, 누구보다 먼저 움직이고 마지막까지 남는 사람. 손님들이 이따금 이젠 여기가 제 집인가 보네 하고 농담을 건네면 병훈 씨는 말없이 웃기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자 씨가 서둘러 부엌에서 나왔다. 전화를 받던 표정이 굳어져 있었다. 잠시 후 태식 씨가 선술집 문을 열고 들어왔다. 얼굴에는 이상하리만큼 굳은 기색이 서려 있었다. 정자 씨와 눈이 마주치자 말이 오가기도 전에 서로의 표정만으로 상황을 읽었다. 왔대요, 그 인간. 정자 씨의 말에 병훈 씨는 손에 들고 있던 걸레를 내려놓았다. 서울에서 온 자, 전 조직의 고위 간부. 직접 내려왔다. 한때 병훈 씨를 키우고 또 가장 많이 피를 묻혀온 자였다. 더 이상 중간 전달자도 위협도 아닌 이번에는 처리하러 왔다는 뜻이었다. 병훈 씨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그 숨엔 두려움과 다짐이 뒤섞여 있었다. 저녁 무렵 선술집 바깥에 검정색 SUV 차량이 멈췄다. 뒷문이 열리며 무겁게 내려오는 그림자. 조직을 떠나려는 자들을 그냥 두지 않기로 악명이 높았던 인물. 이제는
눈빛 하나만으로도 사람을 굴복시키는 자였다. 병훈 씨는 창밖을 바라보다 조용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거리는 한산했다. 아직 해가 완전히 지지 않아 하늘엔 잿빛 노을이 번지고 있었다. 병훈 씨는 눈 위에 발을 내디뎠다. 뽀드득 작고 선명한 소리. 어쩐지 마음 깊은 곳에서 심장이 그 소리를 따라 박동치는 듯 했다. 마침내 둘은 마주했다. 한때 서로를 형, 동생이라 부르던 사이. 피와 폭력으로 얽혔던 기억이 눈발처럼 흩날렸다. 그래, 많이 컸다.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쓸모없어진 부하를 처리하러 왔다는 의미였다. 병훈 씨는 담담했다. 두려움은 있었지만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이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겠어요. 말이 끝나기 무섭게 상대는 손짓 하나로 차 안에서 따라온 2명을 불러냈다. 조직의 실행자들이었다. 눈빛은 싸늘했고 움직임엔 망설임이 없었다. 병훈 씨는 주먹을 쥐었다. 다시는 사용하고 싶지 않았던 손이었다. 그 순간 어디선가 찰컥하고 들려오는 무뚝뚝한 금속음. 뒤쪽 건물 그늘에서 태식 씨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손에는 낡은 군용 나이프 한 자루가 쥐어져 있었다. 숨죽인 긴장 속에서 그는 말했다. 이 동네에서 그런 짓 안 통한다. 그 말에 조직원들이 움찔했다. 한 걸음, 2걸음 태식 씨가 다가왔다. 움직임은 느렸지만 틈이 없었다. 오히려 그 느림이 상대를 겁먹게 만들었다. 병훈 씨는 태식 씨를 바라봤다. 그 시선에는 당황함이 아니라 결심이 담겨 있었다. 선택은 내가 해. 오늘 끝내든지 다시는 돌아보지 말든지. 태식 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사람의 마음을 꿰뚫었다. 병훈 씨는 숨을 들이쉬며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들어 자신의 앞을 가로막았다. 여기서 손 떼면 이 동네 사람들 전부가 증인입니다. 순간 조직원 중 한 명이 병훈 씨의 멱살을 잡았다. 그러나 그 손이 올라간 순간 태식 씨의 발이 먼저 허공을 가르며 그 손목을 정통으로 걷어찼다. 놀라울 정도의 정밀함과 속도. 몇 초 사이 2 조직원이 바닥에 쓰러졌다. 그제야 SUV에서 내려왔던 남자는 얼굴을 찌푸리며 아무 말 없이 병훈 씨를 노려봤다. 2번은 없다.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선 그는 조용히 차에 올랐다. SUV가 골목을 빠져나갈 때까지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다. 정적이 걷히자 병훈 씨는 무릎을 꿇듯 바닥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방금 전까지 자신이 마주한 것이 과거의 그림자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 그림자와 싸웠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태식 씨는 천천히 다가와 그의 옆에 앉았다. 2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눈 덮인 거리를 바라보았다. 그러다 태식 씨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 됐네. 병훈 씨는 그 말 한마디에 마침내 숨을 쉬었다. 오랜 시간 자신을 죄어오던 사슬이 끊어진 듯한 감각. 눈물이 쏟아지지 않았지만 뺨을 타고 흐르는 찬 공기 속에서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바뀌고 있었다. 아니, 스스로를 바꾸기로 결정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다시 불어왔다. 거리의 눈은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지만 그날 밤 병훈 씨의 심장에 남은 떨림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정면으로 마주했던 과거는 이제 완전히 등을 돌렸고 도망치던 자리는 온전히 비워졌다. 그 자리에 새로 움튼 감정은 단순한 해방이 아니었다. 안도와 후회, 묵직한 책임감까지 뒤섞인 정체 모를 감정이 마음 깊은 곳에서 퍼져나갔다. 그날 이후 병훈 씨의 삶은 눈에 띄게 바뀌었다. 선술집 뒷정리를 넘어서 오전에는 시장에서 상인들의 물건 나르기를 돕기 시작했다. 과일 박스를 나르고 비닐을 정리하며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움직였다. 사람들은 처음엔 그저 지켜보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람 진짜 달라졌구나 하는 분위기가 퍼져나갔다. 가끔은 정자 씨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뭔 좋은 일 있길래 요즘 그렇게 웃어? 그럴 때마다 병훈 씨는 머쓱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다. 하지만 변화는 단순한 행위로만 완성되지 않았다. 진짜 변화는 태도였다. 사람을 대하는 눈빛, 말투, 그 안에 담긴 조심스러움과 따뜻함.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술을 끊은 지도 2달째. 선술집 사람들은 어느새 병훈 씨를 식당의 일원처럼 여기기 시작했다. 그를 조심스레 대하던 손님들도 이제는 먼저 말을 걸고 반찬이 남으면 슬쩍 그의 그릇에 올려놓고 갔다. 어느 날 아침부터 눈이 내렸다. 조용한 설경 속에서 병훈 씨는 혼자 선술집 앞마당을 쓸고 있었다. 눈이 쌓인 평상 위에 어제 누군가 놓고 간 과일 상자가 있었다.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짧은 쪽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수고 많아요. 응원해요. 글씨는 투박했고 누가 썼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작은 쪽지 하나가 병훈 씨의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누군가 자신을 진심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 그는 무겁던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날 저녁 태식 씨는 오랜만에 식당을 찾았다. 여느 때처럼 구석 자리에 앉아 막걸리 한 병을 시켰다. 병훈 씨는 조심스레 다가가 빈잔을 놓고는 아무 말 없이 그 옆자리에 앉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술을 마셨다. 그러다 태식 씨가 문득 말했다. 조용한 삶이 쉬운 건 아니지. 병훈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처음으로 내가 살아있다고 느껴요. 그 말에 태식 씨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고 한 모금 술을 넘겼다. 그 짧은 순간에 두 사람의 시간은 겹쳤다. 피를 묻혀 살아온 과거, 침묵 속에 감춰온 고통, 그리고 이제는 서로의 존재를 통해 묵묵히 살아가려는 두 사람.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선 병훈 씨에 대한 이야기가 전설처럼 회자되기 시작했다. 서울서 내려온 무서운 건달이 그 조용한 노인 하나를 못 이겨 결국 일손이 됐다는 이야기. 하지만 진실은 누구보다 병훈 씨 자신이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이겨서 바뀐 게 아니었다. 스스로 무릎을 꿇고 두려움을 넘어서며 바뀐 것이었다. 가끔은 마을 아이들이 그를 따라다니며 이렇게 묻곤 했다. 삼촌, 예전에 싸움 잘했어요? 그럴 때면 병훈 씨는 대답 대신 손에 들고 있는 빗자루를 흔들며 웃었다. 이제는 눈쓸기밖에 못해. 겨울은 여전히 길었다. 하지만 병훈 씨의 마음속엔 묘하게 따뜻한 온기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 이곳이 이제 자신의 삶이란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모든 게 달라졌다.
누구를 증오하지 않아도, 누구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그저 오늘 하루를 성실히 살아내는 일. 그것이야말로 지금 그에게는 무엇보다 귀중한 일이었다. 태식 씨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러나 종종 병훈 씨가 선술집 뒤에서 눈을 쓸고 있을 때 멀찍이서 바라보며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이곤 했다. 그 작은 끄덕임 하나에 병훈 씨는 다시 한번 내일의 삶을 살아낼 힘을 얻었다.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강원도 춘천, 여전히 아침 공기는 싸늘했지만 바람에 실려오는 흙냄새 속엔 분명히 따스함이 묻어 있었다. 거리의 나뭇가지는 조금씩 푸른 숨을 틔우고 있었고 선술집 벽면에 기대어 놓인 삽에도 더 이상 성에가 끼지 않았다. 그 계절의 변화 속에서 병훈 씨의 삶 또한 조용히 꽃을 틔우고 있었다. 어느 날 식당 안에 낯선 손님이 앉았다. 외지인처럼 보였지만 수상한 낌새는 없었다. 그러나 그가 조용히 정자 씨에게 물었다. 혹시 여기 태식 씨란 분이 계신가요? 그 순간 식당 안의 공기가 약간 흔들렸다. 정자 씨는 아주 잠시 침묵한 뒤 말했다. 오늘은 안 오셨네요. 그런데 무슨 일로 찾으세요? 그 남자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그냥 한때 동료였습니다. 살아계신다는 소문만 들었거든요. 말없이 이 대화를 듣던 병훈 씨는 그 남자의 눈빛을 가만히 살폈다. 무언가를 묻고 싶었지만 대신 가볍게 물컵을 놓아주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분, 지금은 조용히 사시는 분입니다. 혹시라도 과거 얘기하러 오셨다면 그냥 돌아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 남자는 병훈 씨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겠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떠났다.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태식 씨는 다시 식당을 찾았다. 어김없이 구석자리, 어김없이 막걸리 한 병. 병훈 씨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잔을 채우며 물었다. 요즘 좀 괜찮으세요? 태식 씨는 술잔을 들고 천천히 눈길을 창밖으로 옮겼다. 거리의 나무가지에 어린 싹이 피어나고 있었다. 괜찮네. 봄이 오니까. 이따금 둘은 함께 산책을 나가기도 했다. 말없이 걷고 말없이 앉았다. 그 시간이 편했다. 태식 씨는 예전보다 훨씬 말이 많아졌고 병훈 씨는 훨씬 더 많이 듣게 되었다. 어느 날 태식 씨가 문득 말했다. 사람이 자신한테 지면 그때부턴 아무도 못 이겨. 그 말에 병훈 씨는 오래도록 대답하지 못했다.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제는 아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봄 선술집 앞 평상에 새로운 벤치가 놓였다. 마을 어르신들이 햇살을 쬐며 앉을 수 있도록 병훈 씨가 직접 만들었다. 나무를 자르고 못을 박고 다 마무리한 뒤에 조심스럽게 등을 기대어 앉아보았다. 엉성했지만 튼튼했다. 그걸 지켜보던 정자 씨가 말했다. 이 동네에서 너한테 욕하던 사람들 이제 다 물러갔어. 잘 살아낸 거야, 병훈 씨. 그 말에 병훈 씨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시간은 흘렀다. 서울에서는 여전히 조직 간의 알력 다툼이 이어지고 다른 동네에선 여전히 소란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춘천의 이 작은 선술집은 여전히 평화로웠고 그 안에서 누군가는 조용히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있었다. 태식 씨는 예전보다 건강이 많이 약해졌다. 걸음이 느려졌고 때때로 손이 떨렸다.
병훈 씨는 그럴 때마다 말없이 옆에 서 있었다. 누가 누구를 보호하는 것인지 모르겠는 순간들, 그 조용한 연대는 두 사람을 묶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태식 씨가 말했다. 이제는 내가 나 대신 사람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아. 그 말은 유언이 아니었다. 책임의 넘김이었다. 병훈 씨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그럴게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자 씨는 여전히 식당을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냈고, 병훈 씨는 매일 아침마다 먼저 나와 의자 정리부터 시작했다. 아이들이 장난감 차를 들고 와 식당 앞마당을 누비면 병훈 씨는 자리를 피해가며 웃었고, 노인들이 담배를 피우다 쓰러진 벤치에 기대어 있으면 무릎 담요를 덮어주었다. 어느 날 낡은 달력 한 장이 넘어가며 새 계절이 시작되었다. 벽에 붙은 달력에는 정자 씨가 손글씨로 적어놓은 메모가 있었다. 오늘도 무사히. 그 짧은 글이 식당 전체를 감쌌다. 그리고 병훈 씨는 이제 알고 있었다. 무사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어려우면서도 값진 싸움이라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사람의 선택이 한 동네의 평화를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 그 믿음과 변화의 시작을 여러분도 느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